자, 생유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이렇게 필기노트하고 필수 문제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는 쌤이 이렇게 아예 그냥 이거 문제를 많이 넣어서 문제집으로 재본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수정 단계에서 요거는 이렇게 그냥 나가고 나중에는 아예 재본을 해줄 거니까 우선은 2주 동안에 이걸 끝내도록 할게요. 자, 윤리학의 분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때 규범 윤리학이라는 게 있지. 규범. 그치? 규범에 이론하고 실천이 들어가고 그 나머 두 개 들어갔는데 그 나머 두 개 공통점을 요걸 기억해야 돼. 경험과학적 연구. 그래서 경험과학적 연구라 그러면 요거는 메타랑 기술이 둘 다 된다. 근데 봐봐. 그러면 이제 경험과학적으로 서술한다. 서술한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술한다가 들어가 버리면 기술이 되는 거고 경험과학적으로 논증한다. 경험과학적으로 추론한다. 즉 논증, 뭐 검증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건 전부 분석, 논증, 검증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메타. 그죠? 특히 그래서 그 메타 윤리학에서 요거 윤리학의 학문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다라는 게 메타라는 거, 그리고 여러 학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제적 성격이 실천이라는 거, 요거 정도 공부해 두시면 되고요. 문제 바로 볼게요. 자, 키워드를 잡아야지. 키워드는 의미 분석, 논리적 분석, 메타. 문제들에 대한 해결, 그러면 실천.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거는 기술.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제공한다. 요거는 이론도 실천도 아니고 규범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규범. 명제의 논리적 구조. 논리 나오면 메타. 그 다음에 구체적 해법, 이게 실천. 그 다음에 요거 규범 윤리. 자, 올해 6월달 거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메타. 문제 해결 실천. 원리 정립 이론. 경험적 방법이면 둘 다 되지만 여기에 설명 들어가면 기술. 실천 지침 실천. 정답 3번. 관행 서술 기술. 논리 메타. 자, 그 다음 동양윤리로 가볼게요. 자, 동양에서 일단 중요한 거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 이 표현은 온리 유교. 도가는 자연적 본성이에요. 참고적으로 도가는 본성을 뭐라 말하냐면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적 본성,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로 도덕적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이상적 인간은 군자고요. 정명은 뭐 너무 뻔한 거고. 자, 인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차별적 사랑이 되는 거고, 서라는 것을 나를 밀어 남에게 이르는 배려의 정신이다. 그 다음에 도가는 자, 유교를 인위적이라고 비판하잖아. 그리고 이제 유교에서 조심할 거. 유교에서 요새 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덕이 나와요. 사덕. 사단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고, 이것이 확충된 게 사덕인데 그게 바로 인, 의, 예, 지가 되거든.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즘 측은지심은 선천인가 후천인가, 인의지는 선천인가 후천적으로 결정되는가, 둘 다 선천이에요. 자, 도가는 일단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을 싫어하고요. 그 무의제한을 강조하는데, 무의제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는다. 자, 이상적인 인간은 진인, 신인, 천인, 지인이 되고 진짜 신천지 그렇게 외우면 되고, 수양법은 좌망심제. 자, 앉아서 잊어버리고, 그럼 뭘 잊어버리냐? 차별과 편견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비운다. 여러분, 이 좌망심제를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차별과 편견을 제거한다는 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수양법으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고 나면 나는 모든 사물을 가지런히 볼 수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무라일체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절대자유를 갖게 됩니다. 소유유입니다. 재물, 무라일체, 소유유. 이게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싹 다 바로 키워드가 돼요. 좌만, 심재, 재물, 소유유. 이상적인 인간 소극감이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자, 무지무역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무지무역. 잠깐만요. 자, 무지무역. 무지무역은 이게 인과관계가 무지해야 무역합니다. 무지해야 무역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도가에서는 아는 것이 없어야지 욕심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불교에서는 거꾸로 무지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에서는 이 무지가 긍정적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야. 긍정적 의미. 자, 불교를 볼게. 불교는 지금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요거부터 먼저 봐봐. 무지무명 벗어나는 것. 즉 불교에서의 무지무명은 깨닫지 못함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깨닫지 못함. 자, 불교를 보자. 연기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으로 생겨난다. 상호의존. 생로병사는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은 삼독인데 그 삼독은 바로 요거 세 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하고요. 결국 내가 해탈한다는 것은 그 삼독을 제거하는 것이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모든 업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선업을 쌓는다. 이거는 해탈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음 생에 내세에서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거지 좋은 삶으로 윤회하기 위한 거지 절대 해탈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해탈은 선업도 악업도 모두 소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본성을 뭐라고 말하냐? 청정한 불성입니다. 도덕적 본성 아닙니다. 깨끗한 불성이에요. 불성이라는 건 부처가 될 가능성이고 다음 불교는 인간을 5가지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색, 육체, 수상행실한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계율을 지키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어서 지혜를 쌓는 것을 3가지 공부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성제라는 건 뭐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집고 도멸. 이게 뭐예요? 집착은 고통을 낳으니 탈정도를 가지고 고통을 소멸시킨다. 이 고통이 소멸된 상태가 바로 해탈이죠. 그죠? 자, 문제 볼게요.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를 행하고 뜻을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오호. 자, 위세와 무력이 지조를 꺾지 못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결국 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지조를 꺾지 못한다. 지조를 중시하네요. 그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했네요. 그런데 을을 볼게요. 예라는 것은 예라는 것은 바로 인의 예지의 예로서 유교에서 강조한 사덕입니다. 그런데 그 사덕을 뭐라고 비판하냐? 혼란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혼란의 원인? 그렇다면 사덕이 혼란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이건 사덕을 비판하는 거니까 도가가 될 거고요. 지조를 강조한다. 명예를 강조한다. 이게 바로 유교가 되죠. 수호 아까 4단이었습니다. 측은수호 사양시비 이걸 꾸준히 실천해 생겨난다. 뭐라 그랬죠 아까? 선천이다. 답이죠. 오륜의 실천은 숙이 나를 수용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유교에서 숙이 아니니라. 나를 먼저 수용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이상적인 정치는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도가 맞고요. 겸허하고 다툼이 없는 덕 이게 겸허부쟁. 자, 도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의자연해야 한다. 선생님, 어떤 것이 무의자연합니까? 물이다. 가장 선한 것은 물이다. 물의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자, 물은 첫째, 만물을 이롭게 한다. 왜?
물은 항상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도 늘 겸손하다. 물과 물이 만나면 싸우지 않고 서로 함께 흘러간다. 부쟁, 싸우지 않는다. 겸허하고 겸허, 부쟁 맞는 말이고요. 도를 따른 사람과 본성을 따른다는데 이 본성은 유교에서는 도덕이고 도가에서는 자연이니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오른쪽에 배우고 때때로 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면 부력이 오로라. 군자라는 말은 유교밖에 안 쓰죠. 배우면 날마다 더해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니네들이 말하는 배운다는 것은 오히려 자꾸 욕심만 더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덜어내라. 반대로 얘기하네요. 하지 않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무의자연. 따라서 얘는 도가가 되죠.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면 차별 없이 사랑하라. 묵자. 이익이 의로움에 부합하더라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의로움과 같다면 추구할 수 있죠. 도가가 싫어하는 게 바로 분별적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도가는 시비, 옳고 그름, 선악, 선과 악,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구별하는 건 그저 인간의 행동입니다. 자연은 이걸 구별하지 않죠.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 여기 있네. 답이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자, 인과 의가 나오면 맹자예요. 자신의 깨끗한 마음을 찾아와야 한다. 맹자예요. 그냥 유교로 갑시다. 자, 진인 나왔잖아요. 우리 진자, 신, 천, 지, 도가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장자간 말이에요.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해야 또 나왔다. 사단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정신적 자유, 아까 외우라 그랬죠. 이게 소요유.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의의 덕을 함양해야 한다. 인의의 덕은 도가가 안 되죠.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 그 타고난 본성은 유교는 도덕, 도가는 자연. 자, 종로 모의고사도 한번 볼까요? 대장부는 얄팍한 예를 지키지 않는다. 예를 얄팍하다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그 예가 모든 혼란의 시초이다. 아까 우리 그 수능 문제랑 똑같아요. 도가예요. 아이고, 왜 이래요. 대장부는 천하의 올바른 위치에서 천하의 큰 도를 행한다. 자, 대장부를 좋게 평가하고 있죠? 유교죠. 성인이 되기 위해선 다툼이 없음에도 부쟁. 맞네요. 이상적인 정치는 인과 예, 이건 둘 다 유교. 소인과 달리가 아니라 소인, 대인 모두 선한 본성. 측은지심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 하늘이 부여한 순선한 본성은 누구만? 유교만.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거는 이따 하고 2교시 할 거고요. 이제 우리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예술 관리를 좀 먼저 볼게요. 요즘 이 예술과 윤리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이 어렵게 나온다는 게 과거에는 얘만 나왔어요. 도덕주의, 신미주의. 요즘 출제 안 합니다. 그럼 요새 갑자기 어려워진 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얘네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얘네들이 교과서에 나오나요? 네, 플라톤은 간단하게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출제를? 그렇죠, 하죠. 그런데도 출제를 합니다. 자, 뭔 차이가 있나 볼게요. 플라톤은 무조건 이데아예요. 즉, 플라톤의 이데아가 가장 선한 것, 완벽한 거예요. 이상적인 것. 따라서 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동그라미 그려볼게요. 어때요? 완전히 동그라미요? 아니죠. 이데아에는 완전한 동그라미가 존재할 거예요. 완전한 동그라미가. 완전한 동그라미네요. 그런데
이 완전한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데아에 있는 완전한 동그라미를 예술가가 모방해야지 이렇게 찌그러진 원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데아의 세계에는 가장 완벽한 것만 있으니까 추함과 악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라는 거,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은 현실 속에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 모든 사물은, 심지어 무생물까지,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존재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목적, 완성된 모습은 자연 속에,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가 아니라. 따라서 현실 속에서 완성된 모습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술가는 현재의 모습에서 완성된 모습을 추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달걀이 있어요. 달걀의 완성된 모습은 병아리예요. 병아리의 완성된 모습은 닭이에요. 그러면 예술가는요, 달걀을 보고 병아리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병아리를 보고 닭을 그려야 되는데, 이때 이 병아리에 닭이 되는 이 과정은요,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즉, 병아리를 보고 독소리를 그리는 거는 올바른 예술가의 자세가 아니에요. 개연성이 없잖아요. 닭을 그려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찌그러진 원을 보고 완성된 원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먼저 보고 올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시인은 모방하는데 그 모방 행위하는 인간은 선인이거나 악인입니다. 모방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 이상의 선인이든지 우리 이하의 악인이든지 우리와 동등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모방된 인간이 우리래요. 즉 악인도 그릴 수 악인도 모방할 수 있대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방할 수 있대요. 자, 더 가볼까요?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하라. 일어날 법한 일, 즉 개연성이 있는 것을 추론하라. 완성시켜라. 누굽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정답이 요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성품 묘사할 수 있습니다. 왜? 악한 성품을 완성시킨 모습으로 그리면 돼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가능합니다. 인간과 똑같습니다. 유사할 수 없다니요. 유덕한 것도 소재로 삼을 수 있어요. 요게 바로 2025 작년도 수능 문제였고 수능 3번 문제였는데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왜? 다 플라톤이라고 생각했거든. 오른쪽 가볼게요. 그의 시는 참다운 실제, 이 참다운 실제가 이데아예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함으로 진리했던 오호. 자,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고 선한 품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분은 완벽한 도덕주의자네요. 도덕주의자. 예술은 도덕에 기여해야 된다. 누구예요? 이분이 플라톤이에요. 예술 활동은 진리와 상관없이 아니요. 진리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고요. 미의 이데아를 창조하는 것이라 모방하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추함은 안 돼요. 현실을 모방할 뿐 이데아를 모방해야 돼요. 예술 작품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이끄는데 기여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도덕주의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한 명 남았는데 누구냐면 바로 칸트예요. 칸트는 일단 형식주의라고 불립니다. 형식주의. 칸트는 형식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잠깐 밑에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형식상 도덕과 예술은 그 형식에서 유사한데 그것이 첫째,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이익에 무관심하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칸트가 볼 때 도덕과 예술은 서로 이렇게 도덕과 예술은 독립적이고 대등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인간은 본래 모방된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도 여러분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도 정확히 그렸을 때 인간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결국 혐오스러운 것도 그릴 수 있다는 게 되니까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가 됩니다.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론하고 배우기 때문이다. 완벽한 아리스토. 어떤 대상을 지성이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아무런 이해 타선 없이 경험할 때 그 대상은 예술적으로 경험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오호, 그렇죠. 이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건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은 바로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적 판단, 즉 이익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익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러면서 아름다움은 도덕적인 것의 상징이 된다. 미는 선의 상징, 선은 미의 상징 누구예요? 칸트예요. 기억.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모방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느낀다. 자신이 행하는 모방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방된 것을 봤을 때도니까 많이 틀렸죠. 예술은 자연이 완성하지 못한 이거예요. 완성하지 못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완성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 맞아요.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고유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맞아요. 주관과 관계없이 그랬는데 아니요. 뭐라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다 그랬어요. 정답은 니은디건. 이게 여러분 이번 고3 7월달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지. 그치? 자, 2교시는 학원에 제공한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